안녕하세요. 성수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 116회 전산세무 2급 이론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6회 전산세무 2급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진행에 앞서서 먼저 문제 구성을 좀 살펴보시면은 재무회계 5문제, 원가회계 5문제, 부가가치세 2문제, 소득세 3문제가 출제됐네요. 이 부가가치세랑 소득세는 좀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보통 부가세가 3문제, 소득세가 2문제 혹은 소득세가 3문제, 부가가치세가 2문제 이런 식으로 출제되니까 뭐 문제 구성은 뭐 큰 이상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계산형 문제가 3문제, 이론 서술형 문제 12문제. 보통 계산 문제가 3문제 나오니까 여기서도 큰 이상은 없더라. 난이도 구분하면 상위 5문제, 중위 10문제, 하가 0문제이기 때문에 평상시 난이도보다는 116회가 좀 더 어렵다 이렇게 소개하고 싶네요. 뒤에서도 얘기를 좀 드리겠지만은 근데 일반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소득세가 좀 까다로웠어요. 1번 다음 중 자본적 지출 항목을 수익적 지출로 잘못 회계 처리할 경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을 물어본 거죠.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했어. 자, 이걸 보고 우리가 흐름을 따라가야 되겠죠. 자본적 지출은 자산, 수익적 지출은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얘기니까요. 이 말은 비용이 과대계상되겠죠. 자산은 과소계상되겠죠. 비용이 과대하니까 이익하고는 반비례하죠. 이익이 과소계상되겠죠. 고로 이익여금, 자본도 과소계상되겠죠. 이렇게 만들고서 답을 찾으면 되겠죠. 이거는 뭐 전산회계 1급이나 전산세무 2급이나 중요한 내용이라 볼 수 있겠죠. 자산이 과소, 1번이 답이네요. 단기순이익 과소, 부채는 상관이 없고 자본도 과소계상된다. 그 답이 1번이 된다. 이렇게 찾으면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틀리시면은 정말 10개 이상을 맞추기가 어려우니까 반드시 이런 문제를 득점할 수 있게 대비가 되셔야 되겠어요. 이번 당좌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이거는 이제 계정 과목 구분으로 중 혹은 중하인데요. 뭐 답은 1번이겠네요. 영업권은 무형자산이 되겠죠. 반면에 매출채권, 단기투자자산, 성급비용은 다 당좌자산에 속하겠네요. 그래서 2번도 계정 과목 물어보는 걸로 쉬운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재무회계는 좀 비교적 쉽게 나왔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문제는 우리가 실기랑 같이 보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검색해서 예를 들어 영어권이 이게 헷갈리네 검색하면 우리 계정 과목 및 정유 등록 들어가 보시면은 무형자산인 거 확인도 가능하겠죠. (3번) 문제. 다음 중 회계 추정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회계 추정의 변경. 추정치에 대한 변경이죠. 그러므로 뭐 감가상각 내용연수, 감가상각 방법, 재고자산 진부화 여부에 대한 판단. 이 4번에 해당되는 거는 순실현 가능 가치가 이제 수정된 거예요. 이 순실현 가능 가치란 예상 판매가에서 예상 비용을 차감하는 건데 그 예상이기 때문에 이것도 추정치가 들어가는 거겠죠. 반면에 재고자산 평가 방법의 변경은 회계 정책의 변경이죠. 물론 이런 문제 4번을 모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답을 찾는 데는 무리가 없어 보여요. 답은 3번이 되는 거는 무리가 없고요. 왜냐하면 재고자산 평가 방법의 변경이 대표적인 회계 정책의 변경이란 거는 회계 우리 변경 및 오류 수정에서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중 자본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유상증자 시 주식이 할인 발행될 경우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그렇죠. 자본 조정 처리되는 거죠. 할증 발행되면 주발초가 나오고 자본 잉여금이고 할인 발행되면 주할차 나오고 자본 조정 맞잖아요. 얘도 답을 찾기 어렵지 않네요. 2번 신주 발행비는 손익계산서의 비용으로 인식해? 아니죠. 발행가에서 차감하죠. 신주 발행비는 발행가에서 차감하고 이 효과는 이렇게 돼요. 이거 아실 건데 주발초에서 차감되거나 주발초가 나오는 상황이라면 만약 주발초가 안 나오는 상황이라면 주할차에 가산되는 효과가 나와요. 답이 2번이 답이 된다는 얘기죠. 한번 주식 분할의 경우에는 주식 분할 설명드린 적 있죠. 주식 수는 증가, 자본금에 미치는 영향은 발생하지 않겠죠. 주식 분할이 뭔데? 주식 분할은 500원짜리 한 주가 있는데 두 주로 분할했어. 액면 금액만 조정하는 거죠. 이렇게 두 주로 맡기니까 주식 수는 증가하고 액면 금액이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 배당 무상증자, 주식 분할, 주식 병합에 대해 다 정리가 돼 있어야 되고요. 한번 무상 감자는 주식 소각 대가를 주주에게 지급하지 않으므로 형식적 감자다. 맞죠? 무상 감자에 대해서 소각인데 대가를 지급하지 않으니까 형식적 감자라 그러죠. 반면에 유상 감자 같은 게 이제 실질적 감자라고 표현하는 거겠죠. 그래서 5번 문제를 계산하니까 상으로 배치했는데요. 기말 재고 자산에 포함될 금액을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자, 창고 금액은 고려하지 않는다. 여기 있는 내용만 고려하면 된다는 거고요. 볼까요? 반품률이 높지만 그 반품률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상태로 판매한 상품. 반품 판매에서는 둘로 나누죠. 반품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경우.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우리가 판매한 걸로 보죠. 인도할 때. 그런데 반품률이 여기 높다 하지만은 합리적으로 반품률 추정이 불가능하면은 우리는 반품 기간이 종료될 때 수익 인식하니까 아직 안 팔린 걸로 보죠. 그래서 200만 원은 기말 재고 자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 시용 판매 조건으로 판매된 시성품 중 300만 원 중 고객이 구매 의사 표시한 상품이 100만 원. 고객이 구매 의사 표시한 상품은 판매한 걸로 보죠. 다만 고객이 구매 의사 표시하지 않은 나머지 200만 원은 기말 재고 자산에 가산돼야 되겠죠. 담보로 제공된 저당 상품. 저당 상품의 경우에는 저당권이 실행됐다는 언급이 없으면 회사의 재고 자산이 되는 거죠. 900만 원 플러스 선적지 인도 조건은 매입한 미착 상품. 자, 선적지 인도 조건이고 매입한 거면 매입자 재고니까 회사의 재고 자산에 가산돼야 되겠죠. 이렇게 합계가 답이 되겠어요. 1,700만 원이 그래서 답이 된다는 얘기죠. 답이 3번. 조금 판단하고 계산을 좀 하니까 그래도 상으로 배치했어요. 여러분 재무얘기 한번 살펴보면은 1번 문제 뭐 쉬운 문제고 2번 문제도 쉬운 문제, 3번 문제도 쉬운 문제, 4번 문제도 충분히 뭐 쉬운 문제라 볼 수 있겠죠. 5번 정도를 충분히 맞춰서 여기서 5개 중에 최소 5개 혹은 4개 이상은 득점을 무조건 해야 돼요. 재무에서 여기 이렇게 출제했는데 4개 이상 만약에 득점이 안 되면은 반타작할 정도 이하로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원가액의 문제 살펴볼게요. 자, 6번. 다음 중 원가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조업도가 증가함에 따라 단위당 변동원가는 일정하고 단위당 고정비는 감소한다. 단위당 변동비 함수식 한번 써볼까요? y-는 a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단위당 조업도가 증가한다 하더라도 일정하게 나오는 게 변동비죠. 단위당 변동비.
단위당 고정비를 한번 함수식으로 써볼까요? x분의 b. 조업도 x가 증가해. 그러면 당연히 단위당 고정비는 감소해야 되겠죠. 함수로 그냥 표현하도록 할게요. 옳은 말이고 2번은 제조 원가는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제조 원가를 말한다. 옳은 말이고요. 3번 쉽게 나왔네. 가공 원가란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를 합한 금액. 자, 가공 원가는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를 합한 게 아니죠. 여기 뭐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 합한 거는 기본 원가 혹은 기초 원가고, 옳게 말하면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를 합친 거죠. 기초 중에 기초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가공비 혹은 전환 원가, 약자로 표현한다면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를 합친 거다. 뭐 전산회계 1급 난이도라 볼 수 있겠죠. 고정비랑 관련 범위 내 조업도 수준과 관련 없이 총원가가 일정하다. 고정비를 총원가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죠. y는 상수비. 그래서 일정한 형태로 조업도와 무관하게 발생한다. 총액이. 그게 고정비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7번) 개별원가 계산, 종합원가 계산 비교하는 문제는 언제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랬죠. 혹시 그거 보셨나 모르겠네요. 116회 기출을 예측하기 위해 한 열흘 정도 전에 촬영을 했는데 GPT를 이용해서 그냥 문제를 분석하는 그런 특강을 촬영했었잖아요. 그때 이런 내용들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GPT가 좀 예측했거든요. 확인해보면 거의 다 일치할 거라 생각 드네요. 1번 개별원가 계산은 개별적으로 원가를 추적해야 하므로 공정별로 원가를 통제하기 어렵다. 개별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 맞네요. 개별적으로 추적하죠. 공정별로 통제하는 게 어렵겠죠. 2번 종합원가 계산 평균법은 기초제품품 모두를 단기에 착수하여 완성된 걸로 가정한다. 이게 옳은 말이죠. 그래서 평균법의 경우에는 기초제품품과 단기 착수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보는 거죠. 선입선출법은 그걸 구분하는 거고요. 3번 종합원가 계산 적용할 때 기초제품품이 없다면 이러면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은 항상 동일한 값이 나오겠죠. 차이가 없다. 4번이 답이겠네요. 종합원가 계산은 개별원가 계산과 달리 기말제품품 평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종합원가 계산이 뭐예요? 바로 기초제품품 원가와 단기 총제조원가죠. 합친 금액을 기말제품품과 그 다음에 단기 제품 제조원가, 완성품 원가로 배분하는 게 종합원가 계산이잖아요. 완성품 한산량을 이용해서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평가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답이 4번. 답은 조금 까다롭긴 한데 나머지 보기 지문들 충분히 여러분들 옳고 그른 걸 확인할 수 있을 거라 생각 드네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 못 풀면은 10개 이상 맞추기 힘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요 해설 특강 들으시면 뜨끔뜨끔 하시는 분이 있으면 나 저거 못 푸는데. 그러면 이론 약한 거니까 117회 준비하실 때에는 그런 부분을 다시 처음부터 이론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강의도 들으시면서 재복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조분 원가를 배분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상호배분법은 보조분 상호 간의 용역수수를 완전히 반영하는 방법이 맞겠죠. 2번 단계배분법은 보조분 상호 간의 용역수수 관계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 쉬운 문제네. 단계배분법은 전혀 반영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일부만 반영하죠. 단계배분법은 보조분 원가에서 단계를 두는 거죠. 우선순위, 그 다음에 그 차우선순위. 우선순위는 보조부분이 다른 보조부분 주는 걸 인정하고 그 후속순위는 인정하지 않는 방법이죠. 직접배분법이 용역수수관계, 보조부분 상환의 용역수수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다. 근데 이거 뭐 지문이 같으니까 답을 찾는 거 어렵지 않겠네요. 자, 4번 볼게요. 상호배분법, 단계배분법, 직접배분법 중 어떤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보조 부문의 총원가는 제조 부문에 모두 배부된다. 이게 옳은 말이죠. 보조 부문에 발생한 원가가 어떤 방법을 쓴다 하더라도 제조 부문에 모두 배부가 되는 거죠. 상호배분법은 둘이 보조원끼리 주고받는 고려해서 다 제조 부문 되는 거고, 단계배분법 일부만 고려해서 제조 부문 되는 거고, 직접배분법은 둘 다 무시하고 제조 부문 되는 거니까요. (9번) 문제.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런 문제가 간혹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산세무 이거 기본서에도 이런 예제를 넣어놨거든요. 한번 볼게요. 당사의 보험료를 제조 부분의 80%, 영업 부분의 20% 배분하고 있다. 당월 지급액이 10만 원, 전월 미지급액 3만 원, 당월 미지급액 2만 원이다. 당월 제조 간접비로 계산되는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이런 거는 T 계정을 그리면 돼요.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미지급 급여죠. 미지급 급여, 미지급 보험료구나. 미지급 비용이라 할게요. 자, 미지급 비용의 계정은 부채니까 대변에 증가하고 차변에 감소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기초 자리. 그 다음에 미지급 비용이 왜 증가하겠어요? 비용이 발생하니까 증가하는 거죠. 감소 있는 곳에 기말이 있는 거죠. 기말 미지급 비용. 미지급 비용이 부채잖아요. 지급하지 않은 비용이란 뜻으로. 그럼 미지급 비용은 왜 감소해요? 지급하면 감소하겠죠. 여기다가 넣으면 돼요. 그래서 넣어볼까요? 자, 기초기말, 전월 미지급액이 다른 말로 기초가 되는 거겠죠? 3만 원. 위에 거랑 확인해 보시면 돼요. 당월 미지급액 2만 원이 기말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당월 지급액, 미지급 비용이 감소하겠죠. 이렇게 우리가 옮겼어요. 미지급 비용 발생액은 이걸로 9만 원이 발생했다는 거 알 수 있죠. 발생액은 9만 원이 맞는데 9만 원이 답이 아닌 게 이 중에 제조 원가 80%, 20%는 영업 부분. 그러면 이 중에 80%는 제조 원가죠. 20%는 판관비겠죠. 제조 원가 물어봤죠. 9872, 7만 2천 원이 답이 되겠죠. 이 정도면 끝나요. 그래서 요거 어느 정도 정리하시면은 나오면 득점할 수 있게만 대비해 주시면 돼요. 간혹 미지급 비용 계정을 간혹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T 계정 그려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걸 찾아주시면 돼요. 자, 10번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0번 문제는 자, 평균법과 선입선출법, 가공품, 완성품 환산량을 물어본 거죠. 하나만 물어봤다면은 뭐 상으로 배치하지 않을 건데 둘을 비교해서 그냥 상으로 배치했고요. 가공비만 물어봤기 때문에 원재료는 필요 없죠. 가공비는 공정 전체에 걸쳐서 균등하게 발생한다. 뭐 물량 팁박스를 그릴 필요는 없는데 한번 그려볼게요. 기초가 300개고 완성도가 20%죠. 착수가 1000개. 완성이 1100개. 기말이 200개. 왜 그릴 필요가 없냐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자, 먼저 쉬운 평균법 먼저 할까요? 평균법. 가공비를 한번 완성품 환산량을 구해 볼게요. 평균법은 이 우측만 보고 하잖아요. 여기와
여기만 보고 하면 되는 거죠. 축을 완성과 기말로 나누죠. 완성된 거는 1100개, 200개의 60%. 계산하시면 1220개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보기 보면 1220개가 되는 거는 또 2개니까 많이 답을 줄일 수도 있겠죠. 선입선출법. 선입선출법은 이렇게 보는 거죠.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가지가 필요하죠. 완성을 두 축으로 보는 거죠. 기초의 착수에서 완성된 부분, 단기의 착수에서 완성된 부분. 많이 했잖아요. 예, 기말. 1100개인데 기초가 300개니까 단기 착수 완성은 800개가 되겠죠. 1100개에서 300개를 차감한 금액이 되겠죠. 기말은 200개의 60%가 되는 거죠. 자, 기초 완성도가 20%잖아. 이건 뭐예요? 20%부터 100%가 당해 구간이니까 300개 곱하기 80%가 되겠죠. 이 합친 게 완성품 환산량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합치면 1160개가 나오겠네. 1160개. 그래서 우리가 완성품 환산량 계산하는 문제는 기본 중에 기본, 계산 문제 중에 기본이니까 10번 같은 문제를 못 맞추면은 제가 볼 때는 10개 이상 득점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원가액의 계산 문제 무조건 2문제 이상 나오는데 그중에 최소 뭐 하나 이상은 득점을 해야 되겠죠. 그 득점이 안 되면 반타작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론에서 우리가 20점 이상을 못 맞아버리면은 실무에서 그만큼 맞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자, 넘어갈게요. 자, 원가액의 문제도 확인해 보시면 6번은 원가에 대한 개념 물어보는 거 매번 나오는 거고 7번은 개별원가 종합원가 계산의 설명을 비교하는 문제죠. 8번 보조분 원가 배분 방법에 대해서 말했고요. 9번은 우리 T계정 그려서 푸는 문제죠. 다만 제공품 제품이 아니라 이번에는 미지급 비용을 물어봤다. 그것만 주의하면 되겠죠. 10번은 자 보시면은 완성품 환산량 주요 문제라 볼 수 있겠죠. 최근에는 종합원가 계산이 완성품 환산량을 주로 물어보더라고요. 그 이상을 잘 안 물어보더라고요. 아마도 계산이 너무 복잡해질까 봐 그런 것 같아요. 자, 부가가치세 문제 볼게요. 11번 부가가치세 문제는 참고로 얘기 드리면 조금 쉽게 출제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니까 면세가 아닌 걸 말하는 거죠. 박물관의 입장 면세, 도서 공급 면세, 도서 대여 면세. 고속철도는 우리가 과세가 되는 거죠. KTX 이런 고속철도는 과세가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2번이 답이 되는 거. 이건 너무 쉽게 물어봤다라고 볼 수 있고요. (12번) 문제.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경우 불공제가 많이 나오겠죠. 1번 면세, 이거 불공제죠. 2번 기업 업무 추진비 불공제죠. 3번 토지 불공제죠. 4번은 의제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하죠. 좀 더 읽어볼까요? 제조업을 약간 이것도 함정을 파놓을 수가 있었는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업인으로부터 면세로 구입한 농산물 의제 매입세 이게 제조업이 아니라 음식점업이라 그러면 얘도 매입세 공제를 못 받죠. 그래서 우리가 농업인 매입분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 받으려면 제조업만 가능하다는 거 아시죠? 뭐 주요 내용이니까. 소득세가 좀 까다롭게 나왔는데 한번 볼게요. 13번 원천징수 시기. 근로소득
원천징수 시기. 자, 얘를 한번 잘 정리해 볼게요. 이거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원칙. 그러니까 원칙은 이제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급여예요. 얘는 지급일이에요, 지급. 이 지급일이 당연히 원천징수 시기가 된다는 거죠. 지급할 때 띄지. 그러니까 1번처럼 2024년 5월 기속 근로소득세 5월 31일 지급하면 5월 31일이 되는 거겠죠. 2번도 여기 원칙이죠. 7월 기속 근로소득을 8월 10일 지급해. 그럼 8월 10일이지. 예. 얘네들은 원칙에 대해서 말한 거고. 예외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1월 1일부터 11월 30일 급여예요. 이런 경우인데 얘가 언제 지급하냐? 12월 31일 이후에 지급해요. 얘를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구나. 12월까지 지급하지 않았어. 지급했으면은 그 지급일이 되는 거잖아요. 이 경우에는 12월 31일이 돼요. 이게 3번이죠. 그래서 2024년 11월 기속 근로소득 여기 다음 연도 1월 31일 지급하면 12월 31일 날 지급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12월 31일이 된다.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예외는 얘는 12월 급여에만 해당돼요. 자, 이 12월 급여가 다음 연도 2월 말이죠. 그러니까 연말정산이죠.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미지급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다음 연도 2월 말이 돼요. 28일로 표현할게요. 4번이 답인데 12월 급여잖아요. 근데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지급이 안 된 거죠. 미지급됐어. 그러면 언제? 2025년 2월 28일이 된다는 거죠. 2월 말. 보통 2월 말로 표현할 거예요. 예. 29일이 있는 날도 있으니까. 예. 원천징수 시기, 의제 요거 잘 정리할 필요는 있어요. 간혹 나왔는데 이게 좀 더 나오니까 좀 더 대비를 해줘야 될 파트다 이렇게 생각은 드네요. 자, 14번 사업소득에 대해서 물어보면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은. 자, 옳지 않은 거 1번 간편장부 대상자의 사업용 유형자산을 처분하여 인해 발생한 이익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이거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그렇거든요. 간편장부 말고. 수익 금액이 일정액 이상이면은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잖아요. 업종에 따른 차이가 있지만 간편장부 대상자는 장부를 안 해도 되는데 뭐 그러니까 뭐 이게 상관이 없지. 일정 요율에 의해서 계산되는 사람이니까. 근데 어려웠으면 넘어갈게요. 이거 2번은 본 적 있죠. 국세환급 가산금은 총수익 금액 불산입이죠. 산입하지 않는다. 3번 거주자가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 소비해서 자가소비에 해당되죠. 이것도 본 적 있죠. 자, 그래서 이 자가소비한 때의 가액을 총수익 금액에 산입하겠죠. 4번도 아시죠? 부동산 임대와 관련이 없는 사업소득의 2월 결승금. 얘는 타소득에서 공제 가능하죠. 당해년도 다른 소득에서 공제될 수 있다. 예. 근데 14번도 조금 까다로울 수 있었어요.
15번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이 정도는 충분히 맞춰줘야 되는데 볼까요? 1번 거주자의 직계 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걸 본다. 맞죠? 직계 존속의 경우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면 같이 사는 걸로 본다는 거죠. 해외에 계신 거 빼고. 자, 그 다음에 2번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을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로 한다.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의료비 있죠. 의료비가 있는데 의료비 내가 뭐 10만 원 지출했어. 아니 내가 의료비로 뭐 20만 원 지출했어. 근데 내가 실손보험료 10만 원 가입했어. 그럼 실손보험료 뺀 금액이 내 의료비 공제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실제로 낸 게 아니니까. 그래서 학교에 이제 교육비 300만 원 냈는데 100만 원 장학금 받아. 그러면 뺀 200만 원 한다는 얘기죠. 3번 배우자가 있는 여성은 배우자의 별도의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하나요?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 배우자 공제 아니 배우자 공제 아니구나. 부녀자 공제 있죠. 부녀자 공제는 그 배우자의 소득은 필요가 없죠. 이게 그러니까 부녀자 공제는 본인이 여성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 본인이 여성이고 부양 가족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배우자의 소득이 뭐 높고 낮고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답이 3번이고요. 4번 맞벌이 부부 중 남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인 부부 공동인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당연히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이다. 이 남편이 이제 뭐예요? 이제 기본공제 대상자만 해당된다면 보험료 공제가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좀 4번은 좀 디테일하게 나왔으니 그건 좀 까다로울 수도 있겠다. 이렇게 소득세가 조금 까다롭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한번 세법 볼게요. 세무회계. 11번 보시면은 부가가치세 문제 이거는 쉬운 거고 12번도 매입세 공제 이것도 쉬운 거고 13번은 원천징수 시기 이건 좀 난도가 있었죠. 14번도 조금 난도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 15번도 살짝은 난도가 있겠죠. 어찌됐든 우리가 전산세무 2급을 합격하려면 15문제 중에 안정적으로 12문제 이상을 득점해야 돼요. 그래야 24점을 이론에서 득점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합격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최소한으로 본다면 10문제 맞춰야 돼. 20점은 받아야 돼. 그래 안정적인 확보가 가능해요. 이게 7개, 8개 이렇게 맞추시면 굉장히 실무에서 뭐 질문도 많이 하셨지만 부분 점수로 깎이고 뭐 이러다 보면은 위태로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산세무 2급은 쉽게 붙는 시험은 아니거든요.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붙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많이 참고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116회 해설 강의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117회 혹시 준비하시는 분 있다면 제 생각에는 한번 처음부터 다시 정리하는 게 가장 빠른 정도라고 생각되네요.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